내 생각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법정에서 사기꾼이 내뱉은 이 뻔뻔한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가슴 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과 고통은 절대 당신과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대체 114억을 삼킨 그놈이 법원에서도 숨기려 했던 진짜 비밀, 오늘 확실히 파헤쳐드립니다. 새학기를 앞둔 3월 초, 경희대학교 인근 원룸촌의 청천벽력이 떨어졌어요. 23 김수진 씨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캠퍼스 앞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새학기, 시간표를 짜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수진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문자였거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두 번쯤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같은 건물에 사는 선배들의 단체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하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예요. 수진 씨는 발걸음을 재촉해 자신의 원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현관문 옆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수진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증금으로 맡긴 그 원룸이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죠.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께는 혼자 독립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건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대학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경희대뿐만 아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근 원룸에 사는 학생들이 일제히 같은 피해를 호소했거든요. 청년들의 꿈이 모여있는 캠퍼스 뒤편,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114억 원에 달했어요. 한 명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범인은 50대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동대문구 일대에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이른바 건물주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임대사업자였죠. 학생들을 대할 땐 친절했고 계약서 작성도 꼼꼼하게 챙겼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김 씨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우선 대학가 인근에 건물을 매입한 뒤 원룸으로 쪼개서 전세 임대를 놓았어요. 문제는 전세금 설정 금액이었죠.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이른바 깡통 전세였던 셈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김 씨는 위조된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가치를 부풀려 적은 가짜 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을 받아냈거든요. 학생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은행 돈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 집을 구할 때 김 씨가 보여줬던 친절함이,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던 모습이 모두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요. 역세권이라는 입지, 풀옵션이라는 조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달콤한 말들이 모두 덫이었던 거죠.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김 씨의 집과 사무실 곳곳에서 수백 장의 계약서가 발견됐지만 정작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114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순식간에 증발한 거예요. 김 씨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수재희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20대 초반의 학생이 얼마나 절박하게 모았을지 김 씨는 알았을까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부모님께 손 벌려 마련한 돈, 학자금 대출로 겨우 채운 돈이었는데 말이죠. 캠퍼스는 술렁였어요. 학생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피해자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죠. 그 중엔 신입생도 있었고 곧 졸업을 앞둔 4학년 선배도 있었어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대학생이었고 모두 사회초년생이었으며 모두 독립을 꿈꿨던 청춘이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거죠.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께 상의하기 민망한 나이대의 젊은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체포됐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탕진된 114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수진 씨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수진 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건물에 살던 후배는 부모님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고, 옆방 선배는 등록금까지 날려서 휴학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던 꿈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경희대 정문 앞 분수대 주변엔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누군가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죠. 그들의 표정엔 배신감과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의 첫 독립을 짓밟은 범죄였고 사회 초년생의 꿈을 갈취한 악행이었으며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패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50대의 건물주 김모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김 씨가 내건 조건은 달콤했어요. 역세권에 위치한 깔끔한 원룸, 풀옵션의 관리비까지 저렴하다는 설명이었죠. 시세보다 200만 원가량 낮은 전세금은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김 씨는 친절하기까지 했거든요. 25 박민호 씨가 처음 김 씨를 만난 건 작년 2월이었어요. 외대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던 민호 씨는 부동산 중개소 게시판에서 김 씨의 매물을 발견했죠. 사진으로 봤을 땐 깔끔했고 가격도 괜찮아 보였어요. 바로 연락을 했고 김 씨는 친절하게 현장 안내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더 좋았어요. 방은 사진보다 넓었고 햇빛도 잘 들었죠. 냉장고며 세탁기며 침대까지 모두 새 것이었어요. 민호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금방 나갈 텐데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았거든요. 김 씨는 민호 씨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른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압박했죠.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200~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려 마련한 소중한 돈이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땐 김 씨가 직접 설명해줬어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자신이 정식 소유주라는 걸 증명했고 전세권 설정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민호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치밀한 사기극이었어요. 김 씨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진짜였지만 계약서 속 건물 가격은 이미 허위였던 거죠.
실제 건물 가치는 40억 원 정도였는데 김 씨는 60억 원으로 부풀려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허위 계약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고 계약서도 그럴듯했으니까요. 김 씨는 60억 원짜리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지요. 학생들에게 받은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은행 돈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이 수법은 한두 건물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김 씨는 동대문구 일대에 건물 5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건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거죠. 건물마다 20명 안팎의 학생들과 계약을 맺었고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냈어요. 민호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3월 초에 이사를 하고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방은 마음에 들었고 등하교도 편했어요. 가끔 김 씨에게 전화해 작은 수리를 부탁하면 빠르게 처리해줬죠. 민호 씨는 좋은 집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해 3월 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온 거예요. 민호 씨는 믿을 수 없었죠. 분명 김 씨는 건물주였고 계약서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제야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범죄라는 걸요. 김 씨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노렸던 거예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볼 여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 씨는 학생들에게 받은 전세금을 고스란히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켰던 거죠. 법적으로는 전세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데 김 씨는 그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돈이 들어오는 즉시 자신의 용도로 써버렸던 겁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고급 외제차를 샀고 해외여행을 다녔으며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어요. 114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김 씨 한 사람의 호화로운 삶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학생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민호 씨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돈은 부모님께도 큰 돈이었거든요. 은퇴를 앞둔 아버지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 마련해준 돈이었어요. 민호 씨는 자책했습니다. 왜 계약서를 더 꼼꼼히 보지 않았을까? 왜 주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김 씨의 말만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이미 돈은 사라졌고 김 씨는 도망쳤으니까요.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사연이 비슷했습니다. 김 씨의 친절함에 속았고 저렴한 가격에 혹했으며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엔 신입생도 있었고 졸업반 선배도 있었죠. 21살 이수진 양은 부모님께 말도 못 꺼냈어요. 학자금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봐 무서웠거든요. 수진 양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23 강태훈 씨는 더 비참했어요. 전세금뿐만 아니라 등록금까지 함께 날렸거든요. 김 씨에게 속아 집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금으로 쓸 돈까지 써버린 거예요. 태훈 씨는 결국 휴학계를 냈습니다. 복학하려면 돈을 다시 모아야 했죠. 학생들의 절규는 캠퍼스를 넘어 사회로 퍼져나갔어요.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법과 제도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경찰은 김 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어요. 도주자금을 마련하려던 중이었죠. 경찰이 김 씨를 연행할 때 그의 표정엔
후회나 반성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운이 나빴던 것처럼 태어난 얼굴이었죠. 학생들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그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했습니다.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였어요. 피해 금액이 11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김 씨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탕진된 114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민호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3,500만 원이라는 돈은 민호 씨에겐 인생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민호 씨를 비롯한 피해 학생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법정에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한 거죠.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000만 원.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죠? 부모님께 손 벌려 마련한 돈이고 아르바이트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며 때론 학자금 대출로 겨우 채운 돈이에요. 그 돈에 담긴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독립의 꿈이고 성장의 발걸음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앗아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길거리로 내몰렸고 어떤 학생은 부모님께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어요. 등록금까지 날려 휴학계를 낸 학생도 있죠.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청춘의 첫 독립을 짓밟은 범죄이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갈취한 악행이며 100개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패륜이에요. 그럼 이제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23 정아영 씨는 부모님 몰래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오빠 대학 등록금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인 걸 알았기에 아영 씨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죠. 학자금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고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됐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영 씨는 그 방에서 미래를 그렸어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대출금을 갚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동생 학비도 보태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밤늦게까지 토익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3월 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왔고 김 씨와는 연락이 두절됐죠. 아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00만 원이 사라졌다는 현실보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가 더 막막했거든요. 결국 아영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한숨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영 씨는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되풀이했어요. 부모님은 돈보다 딸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아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새로 방을 구할 돈도 없었죠. 아영 씨는 결국 학교 기숙사에 간신히 자리를 얻었지만 학기 중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방학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5 최재훈 씨의 사정은 더 절박했어요. 재훈 씨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아들 대학 보내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재훈 씨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전엔 수업을 듣고 오후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밤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2, 3년째 반복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1,000만 원과 자신이 모은 2천만 원을 합쳐 3천만 원을 만들었죠. 재훈 씨는 그 방이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님께 최대한 부담드리지 않고 독립한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김 씨에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재훈 씨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3천만 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그 돈이 부모님의 땀과 자신의 밤샘 아르바이트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설명했죠. 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훈 씨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전세금만 날린 게 아니라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함께 사라졌던 거예요. 재훈 씨는 휴학기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무능해서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한다며 자책하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죠. 재훈 씨는 부모님께 괜찮다고 다시 일해서 돈 모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21살 한지우 양도 비슷했습니다. 지우 양은 신입생이었어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상경했는데 김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죠. 부모님께 받은 2,5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알바해서 모은 500만 원을 합쳐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대학 생활의 첫 발걸음이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우 양은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집을 잃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도와줄 선배도 없었죠. 결국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가 울며 사정을 설명했고 간신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우 양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고, 계약서를 보면 공포가 밀려왔죠. 21살 청춘이 겪기엔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독립을 꿈꿨고 모두가 미래를 계획했으며 모두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피해자 모임이 열렸을 때 강당은 눈물바다였어요. 누군가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울었고, 누군가는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했죠. 어떤 학생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탕진한 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요. 이미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도 있고 사치품으로 쓴 돈도 있으며 일부는 추적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죠. 학생들은 절망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3천만 원을 그냥 날린 채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정아영 씨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김 씨는 웃을 거라고요. 우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도 편히 잘 거라고요. 그러니 끝까지 싸워보자고, 법정에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외쳤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들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생존자였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청춘들이었죠. 100개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정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법정 방청석은 피해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일부가 자리를 채웠고 나머지는 복도에서 대기했죠. 모두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김 씨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마치 이 모든 게 남의 일인 것처럼,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요. 피해 금액은 총 114억 원에 달하며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낸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부모님께 손 벌려 마련한 돈이거나 학자금 대출로 겨우 만든 전세금을 모두 잃었다고 강조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영 씨는 눈물을 훔쳤고 최재훈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들의 상처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건물 가치를 부풀렸고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냈다고요. 학생들에게 받은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은행 돈까지 편취한 건 탐욕의 극치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모은 114억 원을 호화로운 생활에 탕진했다고요.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했고 해외여행을 다녔으며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빼돌려 추적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김 씨가 사치를 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죠. 검사는 최후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114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0년.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14억을 가로채고 100명의 인생을 망쳐놓은 대가가 고작 10년이라니. 1년에 11억 원씩 버는 장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씨의 변호인이 일어나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건물을 처분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는 즉시 반박했죠.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은 이미 모두 은행 담보로 잡혀 있으며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요. 설령 건물을 팔아도 은행 빚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김 씨의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김 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죠. 방청석의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를 노려봤어요.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그는 자신도 처음엔 사업을 잘 운영하려고 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이 겹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죠.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고 김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생각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씨를 쳐다봤죠. 내 생각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마치 남의 일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것처럼 말하는 김 씨의 태도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정아영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아영 씨는 울먹이며 외쳤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당신이 100명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김 씨를 비난했고 재판장은 겨우 질서를 잡았습니다. 김 씨는 그 와중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최재훈 씨는 주먹을 쥔 채 떨었습니다. 저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100명의 청춘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구나. 재훈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김 씨에게 학생들은 돈을 뽑아낼 도구일 뿐이었다는 걸요. 한지호 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우 양은 법정을 나서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검사는 최후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죠.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선고 날짜를 2주 뒤로 잡았습니다. 김 씨는 죄수복을 입은 채로 끌려나갔고 학생들은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10년이 과연 충분한 처벌일까요? 114억을 탕진하고 100명의 인생을 망쳐놓은 대가로 10년이면 적절한 걸까요? 학생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방청석을 나서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죠. 법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고일 2주 전, 학생들은 다시 모였어요. 피해자 모임 사무실은 작았지만 학생들의 의지는 컸습니다. 정아영 씨를 비롯한 대표단은 언론 인터뷰를 자처했고 SNS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렸죠.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법은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젊은이들을 보호할 제도는 없는가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최재훈 씨는 방송에 출연했어요.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몇 년을 아르바이트 했는지,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시청자들은 함께 울었고 김 씨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한지우 양도 용기를 냈습니다. 신입생으로 상경해 꿈을 펼치려 했는데 첫 발걸음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죠. 21살 청춘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호소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심각성, 청년보호제도의 부재, 법적 처벌의 적정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파헤쳤죠. 전문가들은 김 씨 같은 악질 사기꾼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강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법안이 발의됐죠.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당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김 씨가 소유한 건물은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었고 경매가 진행돼도 은행 빚을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죠. 해외로 빼돌린 돈은 추적조차 어려웠어요. 변호사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10% 정도일 거라고 설명했죠.
3천만 원을 잃었다면 3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어요. 학생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새로 집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정하영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돈은 포기하더라도 김 씨가 제대로 처벌받는 건 꼭 봐야겠다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 실현이라고 외쳤죠.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법정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죠. 학부모들도 왔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왔으며 언론도 대거 몰려왔어요.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김 씨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죠. 그의 눈빛엔 후회나 반성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모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은 점은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학생들은 긴장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죠.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8년, 방청석이 술렁했어요. 검사가 구형한 10년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었죠. 학생들은 황당했습니다. 114억을 가로채고 100명의 인생을 망쳐놓은 대가가 고작 8년이라니. 1년에 14억 원씩 버는 장사였어요. 정아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함에 힘이 빠진 거예요. 최재훈 씨는 주먹을 쥔 채 눈물을 흘렸고 한지우 양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재판장은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학생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요. 김 씨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8년이라는 형량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이 모든 게 예상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 씨가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과연 충분한 처벌일까요? 8년 후엔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아나요? 언론 인터뷰에서 정하영 씨는 말했습니다. 법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받는 것 같다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학생들은 피해자 모임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기로 결심했죠. 최재훈 씨는 고향에 내려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을 모으는데 2, 3년이 걸렸으니 이번에도 그 정도 걸릴 거라 예상했죠. 재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 학업을 마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지우 양은 학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갔죠. 사람을 믿는 게 여전히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아영 씨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엔 학교, 밤엔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 믿었죠. 100명의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돈을 다시 모으고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누군가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김 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이 망쳐놓은 100명의 인생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출소 후에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으며, 상처받았지만 치유받고 있었죠.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정의는 법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요. 열심히 살아가고, 서로 돕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었어요. 선고일이 지나고 한 달 뒤, 학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총회였죠.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전세 사기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후배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죠. 정하영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만들자고요.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외쳤어요.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도 흘렸지만 웃음도 나왔어요. 무너졌지만 함께 일어섰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으며 상처받았지만 치유받고 있었죠. 100개의 꿈은 무너졌지만 100개의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14억 원, 100명의 대학생, 그리고 법정에서 터진 최악의 한마디. 이 모든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젊은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죠? 부모님께 손 벌려 마련한 돈이고 아르바이트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며 학자금 대출로 겨우 채운 돈이에요. 그 돈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독립의 꿈이 담겨 있고 성장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죠. 하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이 그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김 씨는 8년이라는 형량을 받았지만 학생들의 상처는 8년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어떤 학생은 학업을 포기했고 어떤 학생은 부모님께 죄송해서 밤마다 울었으며 어떤 학생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죠.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김 씨가 탕진한 114억은 이미 사라졌고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전체 금액의 10% 정도일 거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절망 속에서 무너져야 할까요? 아니에요.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으며 상처받았지만 치유받고 있죠.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투쟁하는 것이라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했죠. 이 학생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너졌지만 일어서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만들어내며 상처받았지만 치유받고 있죠. 그들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생존자예요. 약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때때로 억울하고 부당하며 불공평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함께 일어서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고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 학생들을 떠올려 주세요. 100명의 청춘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희망 잃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걷고 있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